미국의 공격용 헬기를 생각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헬기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아파치인데요. 아파치 헬기는 한국에 201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8월에는 추가 도입까지 진행되던 보편적인 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치 추가 도입을 우리 정부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개발사인 보잉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 정부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제기된 헬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아파치와 같은 유인 항공기는 미래 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육군에서는 무려 2060년까지도 아파치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도 밝혀가며 말이죠. 하지만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아파치가 구식이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차세대 헬기를 개발해왔기에 보잉 측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도 아파치를 굳이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듯 무시무시한 성능의 신형 헬기를 공개해 어떻게든 아파치를 팔아보려던 미국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헬기계에 살아있는 화석 아파치를 그냥 화석으로 만들어버릴 대한민국의 신형 헬기의 정체는 뭘까요? 75년에 개발돼 83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AH-64 아파치는 공격용 헬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도 아파치가 개발된 지 42년이나 지난 2017년에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을 통해 36대의 아파치를 들여와 전력화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헬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는 202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아파치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어서죠. 단순히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군 내부에서도 아파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아파치 도입 재검토 의견이 나오게 된 데에는 보잉 측의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보잉은 아파치 36대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35억 달러, 하나로 5조 원 규모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우리 육군의 1년 방위력 개선비인 6조 5천억 원의 70%도 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최신 무기도 아닌 50년이 되어가는 헬기 들여오자고 이 정도 돈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될 리 없기에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아파치 추가 도입 재검토에 대해 보잉 측은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잉 AH-64 아파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아파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론과 같은 어떠한 무인 시스템도 공격 헬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보잉 측의 주장인데요. 아파치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테리 제이미슨 보잉 공격 헬기 사업개발 디렉터는 아파치는 CMOS 센서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지형은 산악, 언덕, 숲 등이 많아 아파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이미슨 디렉터는 오늘날 드론이 부상하는 것처럼 전쟁 도구는 늘 진화한다. 하지만 유무인 항공기의 하이브리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우리가 무인 시스템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면서 유인 항공기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한국도 헬기 등 유인 항공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치 36대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 항공기뿐 아니라 교육훈련과 무장 시스템, 인프라 등이 패키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파치 헬기를 판매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과 협상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잉 측은 아파치가 오래된 기종임에도 여전히 구매할 효용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은 2060년대까지 아파치를 운용할 계획으로 아파치 현대화 노력과 생산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적 관심도 지속되고 있는데 보잉은 미 육군과 동맹국을 위해 AH-64의 아파치 184대를 제작하는 단연 계약을 수주했고 폴란드는 작년 8월 AH-64의 아파치 96대 도입을 위한 제안 및 수락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아파치가 2060년대까지도 현역으로 돌릴 수 있고 여러 나라가 아파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파치는 75년에 개발된 올해로 이미 50주년을 맞는 병기입니다. 아파치가 성능이 좋아서 그렇지 육해공을 망라하고 해당 시기에 개발된 대부분의 병기들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대다수 군사 선진국에서는 퇴역되었거나 퇴역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치도 조금만 성능이 안 좋았다면 이미 퇴역 대상에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나 오래된 아파치를 무려 개발된 지 85년이 넘어가게 되는 60년대까지도 쓸 거라는 보잉과 미국 측의 발언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에 개발된 병기라는 건 2차 대전 때 개발된 병기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개발된 병기를 지금도 현역으로 굴리는 나라들은 몇몇 개도국들 말고는 없습니다. 하물며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2060년대까지 미 육군에서 아파치를 쓰기로 했다는 보잉 측의 말과 달리 미 육군은 아파치를 대신할 새로운 헬기를 개발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X와 벨의 벨-360 인빅터스입니다. 레이더-X는 블랙호크가 맡고 있는 정찰과 수송 임무는 물론 아파치가 맡은 공격 임무까지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용도 기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파치보다 충분히 앞서지만 무엇보다 레이-X가 강점을 드러내는 것은 속도입니다. 아파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69km인데 반해 레이더-X는 그 2배에 가까운 시속 460km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전투 시 헬기의 기동성과 은원패 능력을 향상시켜 전장에서의 생존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이더-X와 함께 미 육군 차세대 헬기 후보로 올랐던 인빅터스 또한 레이더-X보다는 느리지만 역시 아파치보다는 빠른 최고 속도인 시속 370km를 자랑합니다. 사실 인빅터스의 강점은 속도보다는 전투 임무에 특화된 그 설계에 있습니다. 인빅터스는 기존 공격 헬기들과 달리 스텔스 설계가 도입되었고 헬파이어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12발이나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만 개발이 되었다면 레이더-X든 인빅터스든 기존 아파치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기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비용 문제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제기된 헬기 무용론으로 인해 이 둘이 후보로 올랐던 미 육군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둘이 실전에 투입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일부 물량을 교체하는 차세대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등 아파치를 대체할 헬기 개발을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레이더-X와 인빅터스 모두 사업 폐기 직전 기준 개발이 90% 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용 때문이라면 모를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게 입증되었으니까요. 보잉이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다시 아파치 추가 도입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에 맞서 여전히 아파치가 현역으로 있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바람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미 아파치를 능가할 신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인 마리논입니다. 20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마리논은 작년에 시제기 1, 3호기의 제작을 마쳐 작년 10월부터 지상 시험을 해 1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행 시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험 평가가 이뤄질 계획인데요. 2026년 하반기까지 개발이 완료돼 24대 규모로 전력화될 예정인 마리논은 한국형 헬파이어인 청검이 장착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화력 지원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리논 비행 영상을 보고 분석한 미국 유명 군사 전문지인 워존의 기사에 따르면 20mm 사면장포가 기수 바로 밑 포탑에 장착되어 있고 튜브 발사형 대전차 유도 미사일 2발과 무유도 로켓 7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포드 2개, 컨테이너형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마리논 이전에 국내에서 개발된 헬기 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기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리논은 국내 개발 헬기로는 거의 최초로 유의미한 공대공 화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 되죠. 이런 강력한 무장들 외에도 마리논은 표적 획득 지시 장비, 무장 관리 컴퓨터,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와 야간 투시경 시능이 통합된 완전 자동화 조종석 등 최첨단 항전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마리논 외에도 소형 무장 헬기로 맡게 되는 역할은 다소 다르지만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하게 될 미로운도 최근 양산 1호기가 육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미로운 역시 마리논처럼 청검 미사일이 장착되고 2.75인치 로켓과 터렛형 기관총이 탑재되는 등 기존 소형 헬기들보다 강화된 무장을 자랑합니다. 미로운은 2031년까지 160여 대가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이와 같이 마리논이나 미로운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여러 헬기가 개발되고 양산화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굳이 원래 계획되었던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50년이나 묵은 아파치를 사려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파치 추가 구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드론 전력의 급부상이란 걸 생각하면 헬기뿐 아니라 드론 병기 개발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아파치보다 더 좋은 헬기를 만들 능력이 있고 실제로 만들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엎어버린 이유가 바로 드론 때문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잉 측의 주장대로 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아무리 커졌다 해도 여전히 유인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인기에서든 무인기에서든 남의 도움에 의지할 필요 없는 강력한 전력을 항상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전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 아닐까요? 점차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